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네 명절, 그 화려한 상차림 뒤에 감춰진 아주 씁쓸하고도 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내 진심이 누군가에겐 그저 손쉬운 돈 몇 푼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 말이에요. 그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서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옵니다. 이번 추석은 유난히 더웠지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날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 형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 사업이 크게 기울고 나서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인테리어 소품샵을 운영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만큼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제 손으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지으니 내가 빚은 송편이 제일 쫄깃하고 맛나더라 하시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날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났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쌀을 빻고 밤을 하나하나 정성껏 까고 고소한 깨 속을 채웠지요. 시장에서 어렵게 구해온 솔잎을 깨끗이 씻어 찜기에 깔 때 그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 아, 이걸 드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모양이 조금 투박하면 어때요? 갓 쪄낸 떡에 참기름을 발라 보자기 속에 소중히 담으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형님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그 소박한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60평 아파트의 거실은 이미 백화점에서 배달된 화려한 선물 박스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더군요. 금박이 박힌 상자들, 화려한 리본이 묶인 수입, 과일 바구니들 사이에서 제가 들고 간 보자기 꾸러미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줍게 어머니 새벽에 갓 저은 송편이에요 하고 내밀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얼굴로 제 보따리를 힐끗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지은아, 요새 이런 걸 누가 집에서 해먹니?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이런 거 하느라 고생만 하고. 애들도 입이 고급이라 이런 떡 안 좋아해. 저기 주방 구석 보이지? 거기다 대충 놔둬라.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제가 밤잠 설쳐가며 만든 정성이 고생이 아니라 민폐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강남 형님이 도착했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화려한 종이 가방들을 양손 가득 들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들어왔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이번에 서울 유명 호텔에서 딱 100세트만 한정판으로 나온 수입 디저트 박스예요. 동서, 거기 주방 다이에 자리 좀 만들어 줄래? 이거 온도 예민해서 빨리 내려놔야 하거든. 형님의 목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형님의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방으로 향하시더니 자리가 좁다며 제가 가져온 송편 그릇을 슬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제 송편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쓸어 담으셨습니다. 동서 미안해. 근데 이게 자리를 너무 차지하네. 어차피 요새 애들 떡 안 먹고 놔두면 쉰단다. 남으면 다 쓰레기인데 미리 버리는 게 낫지, 그치? 형님은 그 광경을 보며 생글생글 웃으며 덧붙였죠. 동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효율적이야. 정성이니 뭐니 하면서 몸 고생해봤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제가 밤새 빚은 건 송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는데 그게 저렇게 쉽게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성이요? 사랑이요? 그런 건 돈 앞에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시작이었지만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빳빳하게 풀이 먹여진 명품 브랜드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본인 말로는 최근에 필라테스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나요? 미안해. 내가 이번 명절엔 몸이 영 안 좋네. 전 부치는 건 동서가 좀 전담해줘. 알지? 동서 전솜씨 좋은 거. 내가 나중에 동서 수고비 톡톡히 챙겨줄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말이 좋아 수고비지. 결국 본인은 귀한 몸이니 돈으로 사람을 부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글지글 끓는 프라이팬 앞에서 대여섯 시간 동안 허리 한 번 못 펴고 전을 부쳤습니다. 꼬치전, 동태전, 육전. 끝도 없이 밀려드는 재료들 사이에서 제 옷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얼굴은 열기로 번들거렸죠. 거실에서는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외가 가져온 5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한 장 한 장 만져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형님은 강남 아파트 값이 이번 달에 또 얼마나 올랐는지 이번에 조카가 다니는 대치동 학원 레벨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대화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화려한 풍경 뒤에서 배경처럼 움직이는 일꾼일 뿐이었죠. 가장 가슴 아픈 건 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기가 죽을 대로 죽은 저희 남편은 거실 소파 끝자락에 겨우 걸터앉아 형님네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툭 던지는 야, 재수씨 고생하시는데 너는 거기서 뭐하냐? 가서 물이라도 좀 갖다 드려라라는 농담 섞인 조롱에도 허허 웃으며 뒷머리만 긁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땀을 닦으려 거실로 나갔을 때 형님이 제 손을 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어머, 동서 손 좀 봐. 거칠거칠하네. 내가 이번에 새로 산 핸드크림 있는데 좀 줄까? 근데 동서, 이런 소품샵 같은 거 할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요새는 이런 수공예니 손재주니 하는 거 시장 바닥에서나 알아주지. 강남에선 취급도 안 해. 돈이 서열이고 돈이 곧 인격인 그 집에서 저는 그저 무보수 파출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부친 전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형님이 배달시킨 비싼 갈비찜만 큰아들 접시에 수북이 담아주셨죠. 역시 큰애네가 사오는 건 고기질부터가 다르구나 하시면서요. 그 화려한 집안 공기는 육성급 호텔처럼 쾌적했지만 제 마음은 찬 바람 몰아치는 새방사리보다 더 춥고 외로웠습니다. 폭풍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속으로 이제 집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바로 명절 비용을 정산하는 가족회의 시간이었죠. 형님이 식탁 위에 아주 당당하게 영수증 한 뭉치를 내놓더라고요. 그 옆에는 금박 봉투가 놓여 있었고요. 자, 이번 추석 비용 정리해봤어. 어머니 선물에 호텔 제사 세트에 오늘 먹은 갈비랑 과일들까지 합치니까 총 8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 동선의 형편 어려운 거 내가 왜 모르겠니?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상의했는데 우리가 700만 원 부담하기로 했어. 동선은 한 100만 원만 보태면 되는데. 아, 참. 동서 지금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며. 100만 원도 동서한텐 큰돈이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형님 때문에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와 제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으시더군요. 그래, 큰애야. 내 동서가 무슨 돈이 있겠니? 지은아, 너는 돈 낼 생각 말고 이번 명절 뒷설거지랑 집안 청소 싹 다 하고 가라. 남은 음식 정리도 내가 다 하고. 그게 너한테도 마음 편하고 공평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정말 가족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돈을 못 내면 그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말을 친어머니처럼 모셔온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형님은 제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자기 애들에겐 빳빳한 신사임당 뭉치를 용돈이라며 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얘들아, 너희 아빠 사업 망해서 많이 힘들지? 너희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애들 밑에서 일이라도 하지 않겠니?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다니고. 엄마가 너무 고생해서 너희 챙길 여유가 없나 보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옷소매를 잡는 아이들을 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 이대로는 내 아이들까지 이 지옥 같은 서열 싸움에 희생되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려 설거지물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릇 닦는 소리에 제 흐느낌을 숨기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사달은 명절 당일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야 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고요해진 큰집 거실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죠. 어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흙빛이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놀란 제가 어머니를 부축하려는데 어머니는 대답도 못하시고 헛구역질만 하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형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어머니가 이상해요. 빨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형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동서,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나 내일 새벽 5시에 골프 라운딩 예약되어 있어. 그거 인당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알아? 어머니 그냥 아까 고기 드셔서 체하신 거겠지. 소화제나 좀 드려봐. 아주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컨디션 조절해야 해. 재수 씨가 운전할 줄 알잖아. 차 키 줄 테니까 동서가 좀 다녀와. 그러고는 방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자라고 소문난 큰아들 내외의 실체였습니다. 그토록 효도를 돈으로 쇼핑하듯 사대던 분들이 정작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는 자기들의 골프, 약속과 미팅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움직이겠다는 그들의 논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자꾸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 큰애 바쁠 텐데 내가 미안해서 어쩌니.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이 돼서냐고요?
아니요. 동서, 병원비 결제할 때 우리 카드로 하지 마. 이번 달 교육비 결제하느라 한도 거의 다 찼거든. 일단 동서가 결제해놔. 나중에 우리가 형편 봐서 정산해 줄게. 알았지? 병원비 몇십만 원에 벌벌 떠는 그 가식적인 모습. 병실 끝까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돈 걱정부터 하는 그 냉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의 구토물을 받아내고 엉망이 된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차가운 발을 밤새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드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 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 가짜 효도극의 막을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밀 검사 결과를 들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어머니 증상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닙니다. 독성 간염 수치가 너무 높아요. 혹시 최근에 드신 것 중에 특이한 게 있나요? 저는 곧바로 형님이 가져왔던 그 명품 수입 보약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형님 앞에서는 아까워서 못 먹겠다 하시더니 저 몰래 귀한 거라고 한 포씩 챙겨 드셨던 그 약 말이에요. 확인 결과 그 약이 문제였습니다. 겉박스는 화려한 수입 명품이었지만 실제 내용물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저급한 건강식품이었거나 혹은 출처조차 불분명한 짝퉁 제품이었던 거죠. 형님이 생색내며 가져온 그 돈의 상징이 실제로는 어머니의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었던 겁니다. 제가 병실에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때 제 핸드폰 알람이 울리더군요. 형님의 SNS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진과 함께 명절 스트레스는 필드에서 날려야 제맛. 어머니 병간호는 착한 동서에게 맡기고 힐링 중이라는 글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화면을 그대로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그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큰아들 내외가 나중에 아파트 평수 넓힐 때 보태주려고 평생 고생하며 모으신 쌈짓돈과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눈이 멀었었다. 돈 봉투가 두꺼우면 그 속의 마음도 두꺼운 줄 알았어. 정작 나 죽어갈 때 내 곁에서 내 똥오줌 받아낸 건 너인데. 짐을 챙겨 나오는데 뒤늦게 골프복 차림으로 나타난 형님 내외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벌써 퇴원하세요? 제가 모시러 오려고 했는데. 형님이 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려 할 때 제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와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찍힌 보약 상자를 형님 발밑에 던졌습니다. 형님, 이거 드시고 어머니 간이 다 망가졌대요. 형님이 말한 그 효율적인 효도가 사람 잡는 효도였나요? 효도는 돈으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래요. 형님은 그럴 시간도 자격도 없으신 것 같으니 이제 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병원비랑 그동안 제가 몸으로 때운 수고비, 형님이 주신다던 그 톡톡한 수고비로 정산 끝낸 걸로 알게요. 벙찐 형님의 얼굴과 아주버님의 당황한 눈빛을 뒤로 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제 낡은 차에 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으셨습니다. 차창 너머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여러분, 진짜 가족의 가치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온기에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송편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